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경제와 금융 그리고 미래 산업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자, 오늘 제 옆자리는 테크데이를 맞아서 세컨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 대표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인복 대표님께서 경제 기사라든지 이슈라든지 재미있게 보고 계신 내용 하나 있을까요? 요즘에는 기사보다도 휴가철이다 보니까 집에 있는 동안에 정리를 좀 시작했습니다. 아, 비운다. 그렇죠. 방 정리를 하니까 뭔가 버려야겠더라고요. 예. 버리게 되면 우리가 또 중고마켓을 이용하게 되죠. 네. 근데 중고마켓을 보다 보니까 좀 재밌는 걸 봤어요. 무슨 당근밥 마켓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것도 예. 있죠. 요새 명품들이 중고 시장에서 또 거래가 됩니다. 예. 근데 중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떤 물건 봤을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도 요즘 블록체인이 쓰일 수 있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명품의 진짜와 가짜, 가품과 그렇죠. 진품을 구분하는데 블록체인이 쓰인다. 예, 그래서 좀 흥미롭게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블록체인을 명품의 진품, 가품을 구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저희가 앞으로 들어볼 내용이기 때문에 인포맥스 D와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블록체인 전문으로 굉장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잠시 뒤에 인사이트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인포맥스 D 인사이트로 출발하시죠. 네, 세상에 정말 차고 넘치는 정보 속에서 정확한 이야기만 들려드리는 인포맥스 인사이트 코너입니다. 자, 오늘 굉장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의 학계의 큰아버지를 모셨다고 하는데 어떤 분을 모셨을까요? 네, 오늘은 고려대 정보보학원 정보보대학원 김영준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준 교수님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이 디지털 포렌식의 대가이시고 또 우리나라 블록체인이라든지 암호화폐 학계 업계에서는 큰 어른으로 대부로 큰 아버지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김 교수님께서는 블록체인의 현실에 이 적용된 생활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평상시에도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이 굉장히 개념은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수님께 블록체인이 뭐냐,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블록체인의 정의는 뭐냐 좀 여쭙겠습니다. 예,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 데이터를 저장하는 일종의 그 파일 시스템 같은 겁니다. 파일 시스템. 예. 그래서 그 블록체인에다 무엇을 저장하느냐, 이제 그것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거든요. 자산의 흐름을 기록하면 그게 암호화폐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소유권을 기록하면 NFT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담으면 그게 자율 분산 시스템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DAO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응용 분야가 다 달라지는데 예. 지금 그 NFT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지난 한 10년간은 암호화폐가 굉장히 핫했고 네. 앞으로도 핫할 것이고 NFT도 또 앞으로 핫할 것이고 그런데 또 최근에 등장한 중요한 그 키워드가 이제 DAO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오. 예. 다오가 뭡니까? DAO라고 하는 게 DAO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 예. 분산 자율 시스템, 예. 분산 자율 조직. 그래서 그것을 이제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중앙이 없는 협의체 같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우리가 탈중앙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앙화 시스템은 누구 한 사람에게 권한이 다 집중이 돼 있는 것이고 네. 분산 시스템, 탈중앙화 시스템은 그 권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DAO라고 하는 것은 그 권한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직을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시스템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지? 해서 DAO라고 이제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블록체인에다가 데이터를 기록을 하는데
블록체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데이터를 변조하기 어렵게 하는 그런 그 무결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게 중요한 개념이었었고 이더리움 나오고 다오가 나오고 하면서부터는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게 가장 그 중요한 그 개념인 거예요. 컴퓨터로 맺어진 계약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약 그러면 쌍방에 합의를 해서 만드는 게 계약인데 네. 이 스마트 계약은 쌍방의 계약이라기보다도 그 스마트 계약을 만든 사람의 조건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 그것에 참여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발전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쌍방 간의 계약을 뭐 수정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이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이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그러면 그 스마트 계약 같은 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제가 예를 하나 그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어려서 시골에서 살 적에는 그 개라고 하는 게 많았어요. 개. 개. 서로 개를 개. 맺는 거 말씀하신 예. 거죠? 이제 돌아가면서 갯돈을 내고 네네. 그래서 내가 소액을 그 개주에게 내면 그러면 개주가 그걸 모아가지고 목돈을 만들어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이제 그 돈을 주는 시스템이니까 일종의 이제 금융 시스템이죠. 이게 이제 좋은 취지로 이게 잘 진행이 되지만 가끔 개주가 그 돈을 왕창 들고 네. 달아납니다. 먹튀라 그러죠. 먹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개 시스템을 우리가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우리가 개 다오라고 하는 걸 만들면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으로 만들기 때문에 개주가 없어요.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있지만 개주가 돈을 모아서 분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개원들이 돈을 그 스마트 컨트랙에다 보내면 스마트 컨트랙은 들어온 돈을 자동으로 개원에게 순번에 해당하는 개원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신뢰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스마트 컨트랙, 스마트 계약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얘는 들어오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잘 쓰면 아주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개다오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도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 교회 다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제안을 했어요. 교회에다오. 예. 네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헌금을 내잖아요. 근데 헌금 주머니에 딱 떨어지는 순간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어떻게 썼는지 그 결과를 좀 보여달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안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할 거 없이 교회 다오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교인들이 헌금을 그 교회 다오 스마트 계약에다가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게 뭐예요? 그 기록이 다 투명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가지고 그 헌금 내역을 좀 이렇게 공개해라 그러면 공개를 안 해주지만 여기는 그거 공개해 주세요 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노출이 되니까. 그리고 또 그 헌금을 써야 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뭐 재정 담당자라든지 그러면 이 사람들도 스마트 계약에다가 그러면 그 돈을 얼마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또 그것도 거기에 다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그 회계 장부를 가지고 가서 회계 감사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쓸모가 많구나. 그런데 한 국가 시스템을 스마트 계약으로 만들면 그건 너무나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개라든지 네. 작은 교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투명성이 필요한 조직에는 이런 다오를 쓰면 참 좋고, 재밌는 것은 미국의 와이오밍주에서는 이런 다오를 유한 책임회사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블록체인이 무엇이냐, 저는 사실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깊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알 필요가 없다. 예. 아니 왜요?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앵커님은 스마트폰 쓰시면서 예. 그 안에 칩이 뭐가 들어가 있고 OS는 무엇이고 예. 이런 거 생각하세요? 알아보긴 하는데 뭐 자세히는 모르죠. 예.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예. 앱을 어떻게 다운받을까? 예. 우리가 뭐 카카오톡을 쓰는데 이게 잘 되느냐? 이게 카카오톡 창을 개설하는 방법, 예. 거기서 송금을 하는 방법, 어. 이런 것을 알면 되지 스마트폰이 무엇인지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야, 거죠. 기계 자체를 알 필요는 없다. 죄송합니다. 아이, 천천히 물 한번 드시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 이거 첫 질문이거든요. 네, 블록체인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주시면서 NFT부터 스마트 계약 그리고 다오까지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은 한 번씩 다 짚어주셔서 방송을 마칠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이 블록체인에도 근데 종류가 또 여러 종류가 있다, 나름대로의 종류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퍼블릭이 있고 예. 프라이빗이 또 구분이 또 돼 있더라고요. 요거는 어떻게 다른 거고 우리가 보통 쓰는 알고 있는 블록체인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은 예.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퍼블릭. 예.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예. 보통 이제 사람들이 블록체인의 좋은 점이 무엇이냐 그러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 공개. 예. 그 투명성에 이제 방점을 찍거든요. 예.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투명한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실 뭐 말로는 좋아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럼요. 숨길 것도 좀 있죠. 예. 그래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면 일단 기업은 싫어합니다. 아, 그 블록체인에 영업 비밀이 담길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블록체인의 정보를 저장하고 그걸 공개하는데 싫어하고, 네. 개인도 나의 모든 이력이 블록체인에 담기는데 네.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큰 위험을 안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를 할 거냐. 음, 이 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를 해도 좋다. 그러면 그게 퍼블릭 블록체인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느냐?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다는 정보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누구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실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길다란 숫자가 들어가요. 뭐 키값 이런 게 들어가나 보죠. 주소값. 주소값. 네, 주소값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소를 보면 이게 누군지 몰라요. 그게 주소라는 게 계정이 암호화된 뭐 일정 그 패턴이 있는 주소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앵커님에게 누군가가 네. 축의금을 보내요. 네. 근데 앵커님 전화번호만 알면 네. 카카오톡에서 그냥 보내잖아요. 네. 그때 앵커님의 전화번호 같은 게 예. 우리가 주소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누군지는 모른다. 누군지 모르죠. 어. 자, 뭐 010에 0000에 0000이라는 번호로 이제 돈이 갔어요. 네. 그런데 이 번호가 내 거야 하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 돈의 주인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퍼블릭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인 경우에는 그렇게 정보를 다 공개를 하고 네.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쓸 때는 그 정보가 누구에게나 공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허가 받은 사람에게만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 받은 사람들끼리만 정보 공유를 하는 시스템,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라이빗하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해도 되는 거가 담긴 게 퍼블릭이고 예. 이름대로 쉽네요. 예. 프라이빗은 내가 노출하면 안 되는 게 담겨서 쓰여지는 블록체인인데 예. 예를 들면 뭐 생체 정보라든지 예. 의료 정보라든지 개인의 뭐 자산 정보라든지 예. 만약에 쓰려면은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군요. 그런 정보는 사실 생체 정보나 이런 것은 예. 블록체인에 담아서 공개를 하면은요. 예. 나중에 해킹당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너무나 치명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정보는 사실 블록체인에다 담아가지고 공유를 하는 게 너무나 위험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이제 안 하고. 상식적으로는 예. 뭐 제가 들어본 바로는 예. 블록체인은 해킹이 어려우니까 예. 뭐 블록이 뭐 이게 위변조도 안 되니까 예. 그런 거는 프라이빗이면 또 써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아닌가 봐요. 그 세상에 안전한 시스템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그게 해킹이 될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해킹을. 예.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 안전하다. 일단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은 안전해요. 그렇지만 그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툴이나 사람의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내부에서 보니까 이 정보의 주인은 누구야? 이 정보의 주인은 누구야? 그래가지고 걔를 빼내서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블록체인이 위험해서 위험한 게 아니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그것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우리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할지라도 예. 그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을 엄격하게 접근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늘 교육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보가 유출이 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출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보가 유출됐을 때 이 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시스템도 사실은 안에다 만들어 놔야 돼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블록체인은 원래 크기가 이 정도였는데 그런 것까지 다 붙이면 시스템이 이렇게 커지고 네. 이렇게 커지면 이제 비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시스템이 이 작은 상태로 잘 유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주의를 촉구하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퍼블릭하고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 이제 쉽게 여기 보면 퍼블릭은 비트코인이라든지 예. 이더리움과 같이 참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참여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보상을 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토큰을 받게 되는데 예. 이제 프라이빗은 예를 들면 통신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 업체하고 둘이서 우리끼리 정보를 교환하자 그게 프라이빗이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끼리 좀 접근 권한을 정해서 예. 이럴 경우에는 보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필요가 없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퍼블릭인 경우에는 그 시스템도 관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도 만들어서 그렇죠. 제공을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돈 안 받고 인센티브 안 받고 할 사람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코인으로 보상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것이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우리는 엄격한 시스템을 가지고 이걸 관리를 할 거라서 네. 보상을 주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이것도 우리 이제 처음 블록체인 시작할 때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네. 더 애착심을 가지고 창의적인 생각을 낼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도 코인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프라이빗도 예, 거기도 이제 보상을 주고 꼭 코인으로 보상을 주지 않더라도 포인트를 다 쌓아놨다가 네. 예, 뭐 현금으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래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통제된 시스템일수록 인센티브를 적게 줘도 되고 네. 퍼블릭 블록체인처럼 누구나 참여하고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어째 뭐 사실 뭐 블록체인이나 뭐 코인 시장 이게서 붙어서 가는 그런 업계들이기 때문에 뭐 여쭤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평상시에 말씀하신 제 인터뷰도 찾아보니까 블록체인이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사실 많이 하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험하기도 하지만 블록체인이 산업에 좀 적용이 돼서 우리가 직접 쓰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블록체인은 그 역사가 이제 그 10년 조금 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 어린애 기어다니는 어린애 수준에 있다고 이제 생각을 기어다닙니까? 해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갓 태어났다 그랬는데. 예, 갓 태어났나요? 예. 수능해놨으니까 이제. 예, 그건 이제 뭐 다 그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달라서 네.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터넷이 처음에 60년대에 나와가지고 이게 그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게 이제 90년대다. 초. 예. 예, 90년대 이제 닷컴 버블 생기고 음. 그래서 그 오랜 기간은 이제 기어다닌 거죠. 30여 년을. 예, 30여 년을 기어다녔고 그때만 해도 그 이메일 같은 것은 미국의 명문대학, 뭐그 인터넷이 연결된 대학이 그때는 많지 않았으니까 네. 그런 대학에서나 이메일 보내고 그다음에 파일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하는 네. 정도로만 쓰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검색도 하게 되고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내 손에서 이 검색을 하고 이제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에 비추어 보면 지금 이 블록체인은 나온 지 한 10년 정도 됐지만 그 인터넷 세상에서의 30년 기어다닌 시간보다도 훨씬 이 진보의 속도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느냐? 지금 제일 성공한 케이스가 그 화폐, 암호화폐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암호화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계세요. 화폐라 그러면 싫어하더라고요. 네. 네. 아니 무슨 근거로 당신네들이 이걸 화폐라고 그러느냐? 그렇죠. 예. 중앙은행이 찍지 않았는데 아니 그러면 옛날에 우리 동전 만들 적에 그 중앙은행이 만들었습니까? 우리 1000년 전, 2000년 전에. 예. 그래서 이제 그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지 화폐, 전자화폐라고 하는 것에 시대를 열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주 성공적이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일밖에 안 했는데 이제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해가지고 암호화폐를 빌려주고 하는 이런 이제 대출 상품도 나오고 네. 하다가 보니까 금융이 이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분산 금융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디파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또 어느 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에다가 소유권을 기록하면 NFT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NFT를 만들게 되니까 디지털 아티스트들이 살 길이 생긴 겁니다. 우리 디지털 화폐, 디지털 아트 이런 것들은요. 디지털이 붙으면서 심각한 문제를 하나씩 안게 돼요. 어떤 겁니까 그게? 디지털이라는 말이 붙으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네. 무한복제가 됩니다. 그렇죠. 파일이니까 네. 사실상. 우리 모나리자 작품을 음. 위작으로 만들 수 있지만 굉장한 에너지가 듭니다. 그렇죠. 유통시키려면 그거 들고 다녀야 되고 그러다가 이거 가짜. 아니 얘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이게 왜 여기에 있어?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자연적으로 이게 가품이라는 게 위작이라는 게 나옵니다. 밝혀지죠. 네, 프랑스 경찰이 따라다녀요. 예.
안 따라다녀도 됩니다. 네. 다 아니까. 근데 디지털 세상이 되면 뭐 어떤 작품이고 다 무한복제가 되는 거예요. 복제하는데 비용 하나도 안 들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돌아다니면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디지털 작품이 세상에 너무나 많으니까. 자, 이것을 가지고 NFT를 만드니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네. 이것의 소유권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어, 그 소유권 인정이 되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사람들이 비싸게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블록체인 이거 참 좋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갯돈 다오를 만들든지 교회 다오를 만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아, 또 기존의 시스템으로 안 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중앙은행이 이제는 그 CBDC라고 그래가지고 디지털 화폐를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그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테스트를 올림픽 때 했죠. 예. 중국이 만든 것은 분산 시스템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중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개방이 늦어가지고 네. 이 금융 인프라를 갖추는데 그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빈 금융 인프라를 누가 차지했냐면 알리페이, 위챗페이가 차지를 했습니다. 자, 정부가 힘이 있으려면 금융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정부가 막 아무데나 들어가서 보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자, 금융 정보를 얻으려면 민간 기관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이 정보에 대해서 좀 나에게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면이 안 서는 일이에요. 그래서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뛰어넘어 가지고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데 얘는 블록체인 방식도 안 쓰고 그러면 중앙은행이 돈의 흐름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디지털 화폐를 만들게 되고 디지털 화폐가 만들어지면 우리 옛날에 파운드화가 그 세계를 지배했다가 달러가 세계를 지배했는데 네. 이제는 어느 나라 돈이 세계를 지배할지 몰라요. 자, 우리가 그 중앙은행이 이제 암호화폐를 그 디지털 화폐를 찍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냥 지폐를 아날로그 화폐인 지폐를 디지털 화폐로 만들었다. 그러면 걔는 안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마트 컨트랙이 들어가는 겁니다. 스마트 계약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스마트 계약을 어디다 쓰지? 하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 중앙은행이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것이 화폐를 더 찍을 것인지, 화폐를 회수할 것인지. 발행량, 유통량. 예, 이걸 항상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고 뭐 이렇게 그 해야 되는데, 자, 지금 경기가 나쁘대요. 경기가 나쁜 이유는 뭐예요? 시중에 돈이 부족한 거예요. 돈이 왜 부족해요? 돈이 안 도는 거예요. 돈을 100억을 찍어서 시중에 풀면 50억은 누구네 집 장롱 속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제 디지털 화폐를 찍으면서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스마트 계약을 하나 집어넣는데 네. 한 달 동안 손이 안 바뀐다. 그러면 명목 가치를 1% 줄이겠다. 스마트 계약이 그렇게 돼 있으면은요, 얘는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그게 스마트 계약이 중요하고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디지털 화폐를 받았는데, 늘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화폐에도 유통기한을 줄 수가 있군요. 그렇죠. A가 B에게 전송을 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처음에 이제 받았는데 계속 홀드하고 있다가 한 달이 지나요. 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액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1% 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빨리 누구에게 보내야 돼요. 이 사람도 받으면
한 달 되기 전에 이걸 돌려야지. 그러면 잠자고 있는 화폐가 회전이 되겠죠. 예, 계속 도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말 찐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1% 하고 뭐 웃을 수 있어요. 한 달 지나면서 1% 줄었어요.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에게 100억이 있었는데 네. 돈이 하나도 안 남아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할수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할 겁니다. 합니까? 한국은행이 예. 네네. CBDC를 만들려고 하면서 업체들에게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내봐. 네. 그런데 당신네들이 내는 것 말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있어.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이너스 금리인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금리 그 선진국에서 경기가 나빠지니까 점점 금리를 낮춰가지고 제로 금리가 됐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금리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저 같아도 아니 내가 내 돈을 은행에다 맡기는데 마이너스 금리면 줘야 얘네들이 되는 거잖아요. 보관료를 받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그럼 누가 거기다 돈을 맡기겠습니까? 네. 자, 마이너스 금리 같은 것을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스마트 계약으로 하게 되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그 다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이 마이너스 금리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액면 가격을 이렇게 낮추는 거 그것을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니네가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해? 그렇죠. 근데 그거야 뭐 한국은행 법이든지 뭐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들면 누구도 그걸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건 국회의원들을 욕할 수는 있지만 네. 그래서 그런 스마트 계약을 잘 쓰게 되면 정말 놀라운 세상이 오는 겁니다. 교수님, 이거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스마트 계약은 말씀하시는 대로 제일 큰 장점은 우리가 이제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도 아까 개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코딩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코드에 대한 신뢰. 그렇죠. 코드를 믿게 되거든요. 이건 정확하고 누구도 바꿀 수 없으니까. 예. 근데 가장 큰 장점은 여기에 있는데 근데 가장 큰 단점이 또 예. 바꿀 수 없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초반에 설계를 잘못하게 되면 되돌리기가 힘들다 보니까 우리 예. 흔히 박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게도 예. 되는데 예. 예를 들어 한국은행에서 잘못해서 예. 누군가가 인위적인 실수를 해서 금리를 마이너스 1로 해야 되는데 2로 해버렸다. 예. 이런 경우에는 되돌리기가 정말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결될까요? 아주 좋은 네. 그 지적이세요. 음. 그래서 스마트 계약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람은 실수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쓰고 있는 코드에 얼마나 버그가 많습니까? 그렇죠. 거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그 패치를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윈도우 예. 운영체제 패치요. 예. 그 왜 그러느냐? 프로그램은 굉장히 방대하고 거기에 수많은 오류가 있어서 매일 그 오류가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매일 패치를 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만성이 돼가지고 패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한 달간 모아가지고 메이저로 한꺼번에. 한 번 패치하고 또 한 달 있다가 또 패치하고 이렇게 하는 근데 거거든요. 저는 그 한 달마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치를 하면 패치를 하면 보상을 주는 그런 그 시스템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컨트랙 얘는 그 윈도우스 OS에 비하면 그 크기가요 굉장히 작아요. 적다. 그 굉장히 작은데도 네.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다오 이야기를 했는데 네. 최초의 다오가 이제 나온 게 2016년인가 그렇거든요. 2015년인지 2016년에 더 다오라고 하는 게 처음 만들어졌었는데 네. 그 다오에 버그가 있어가지고 이 다오가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그- 처음인데. 예. 그래서 그 다오가 망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갈라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 그게 더 다오 사태군요.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큰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마트 컨트랙을 만들면 반드시
제3의 기관으로부터 또 감수를 받습니다. 돈을 내고 가서 네. 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승인을 받고 걔를 돌리는데 그러면 거기에 오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한해서 다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 전자레인지 같은 것을 미국에 수출을 하잖아요. 네. 전자레인지로 무엇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수출을 하면 미국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전자레인지에다 뭐 고양이를 넣어놓고 이걸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고양이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끔찍해라. 그러면 또 재판을 거는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안 써놨다. 안 경고문을 써놨다. 붙이지 않았다. 아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신박한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끔찍한 신박한 생각을 합니까? 이 스마트 계약도 이 목적으로 쓰라고 우리가 만들었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람들이 쓰다가 오류가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 계약을 비싼 돈을 주고 감수를 받습니다. 어디서 감수를 받나요? 그런 거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아,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한국에도 있습니다. 어. 제가 뭐 그 회사 이름을 뭐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우리가 그런 것에 이제 그 돈을 주고 그 감수를 그 받고요. 그래서 그 이제 계약을 잘 감수를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1%를 줄이려고 그랬는데 네. 2%를 줄였다. 그건 사실은 그 스마트 계약 감수에서 다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그렇지만 1%가 적정한 줄 알고 했더니 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피해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면 얘를 계속 밀고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1%로 하고 다음부터는 그것을 0.5%로 하는 스마트 계약을 만들어서 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너무나 문제가 많다. 네.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는 이제 그런 또 스마트 컨트랙을 만들어서 그 경우에 따라서 지금은 1%이지만 얘를 0.5%로 낮출 수도 있도록 네네. 그렇게 또 스마트 계약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인간이 참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발견이 되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꼭 찾는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뭐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왜 하루에도 이렇게 막 5%도 뛰고 6%도 뛰고 그러느냐. 그러면 저것은 있지 화폐로서 또는 자산으로서 네. 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문제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듭시다. 네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 계약도 지금 우리가 스마트 계약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건 한 1,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그런 오류라든지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다 개선해 나갈 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 블록체인에 대한 모든 것을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정리도 또 워낙에 잘 해주고 계셔서 지금 CBDC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갔다가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 자, 아까 제가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인터넷 이야기를 잠깐 하셨어요. 60년대 미국 국방성에서 개발을 했던 게 인터넷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인터넷 시대가 열렸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이것도 일종의 뭐랄까 시대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블록체인이 진짜 디지털 전환이다. 뭐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렇게 되나요? 그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교수님이 좀 생각하시는 이 디지털적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가 뭐냐? 요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환경을 아날로그 환경을 디지털 환경으로 말 그대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 디지털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은행에서는 모든 것을 다 수기로 했죠. 했는데 네. 이제는 그걸 전부 다 디지털로 하지 않습니까? 네. 증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송금을 할 적에 옛날에는 은행 창구에 가서 송금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온라인 송금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온라인 송금이 처음 나왔을 때 언론사에서 늘 한 얘기가 뭐냐면 저거 위험하다. 아, 나섰죠. 네. 네. 그래서 마치 온라인 송금을 쓰면 큰일 날 것처럼 방송을 했었어요. 뭐 공인인증서가 유출이 됐다, 뭐 맞습니다. 잘못 송금됐다, 뭐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갈 길이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전부 온라인 송금을 하는 세상이 왔어요. 핀테크가 됐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핀테크의 세상이 왔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엇이 부족했는지 DT라고 하는 용어가 만들어졌어요. DT.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앞에서 했던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앞에서 다 했는데 기시감이 좀 있어요. 네. 앞에서 다 했는데 또 DT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지금 안 된 게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럼 뭐가 안 됐느냐? 디지털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아날로그적으로 사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형 은행들이 다 DT를 했습니다. 그 뭐 유명한 회사의 그 컴퓨터도 사고 소프트웨어도 사서 다 그 DT를 했어요. 네. 그런데 보스는 여전히 아날로그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DT를 안 해도 돼. 전부 컴퓨터가 있는데 본인 책상에 컴퓨터가 없는 거야. 수첩이 있죠. 네. 그리고 뭐 할 일이 있으면 직원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은 DT 환경에서 살아요. 보스는 거기서 안 사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식이라고 그러면 지금 DT가 끝난 게 아니에요.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고 우리는 모두가 아날로그 환경에서 살던 것을 이제 버리고 DT 환경에 맞게 이렇게 이제 그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블록체인이라는 말씀이시죠? 블록체인 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썼던 네. 글을 좀 이제 그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블록체인 관점에서 썼지만 DT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블록체인을 쓰든 기존의 중앙 집중화된 어떤 방식을 쓰든 앱을 쓰든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그때 예를 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그 월마트 예를 들었어요. 월마트. 네. 그 월마트가 신선한 채소를 공급을 하는데 네. 블록체인을 쓰겠다.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요 그걸 어떻게 쓴다는 겁니까? 예,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예, 예. 그때 제가 그 월마트 쟤네들 참 쓸모없는 일 하고 있네. 블록체인 안 써도 되는데 우리가 블록체인을 써야만 되는 게 있고 예. 블록체인을 안 써도 되는 게 있어요. 예.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블록체인을 안 써도 됩니다. 예. 우리가 블록체인 없어도 사람들이 계속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월마트가 그 신선 채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력 추적을 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야, 쟤네들 참 비싼 돈 들여가지고 쓸모없는 짓을 하네. 그런데 월마트가 DT를 한다고 하고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고 얻은 수익은 뭐냐?
월마트가 그 일을 안 했어도 월마트는 굉장히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블록체인이 막 뜨고 있는데 네.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력 추적을 하겠다. 야, 그러면 월마트의 신선 채소는 우리가 믿을 수 있어. 신뢰를. 하는 신뢰가 생긴 겁니다. 신뢰가 생겼다. 예, 그 신뢰가 그 생겼는데 좋아요. 그러면 월마트가 이력 추적을 하는데 정말로 블록체인을 써서 한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왜요? 자, 우리가 고랭지 채소를 다 가서 계약을 합니다. 네. 미리 계약하죠. 선물로 다 계약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리고 고랭지 채소를 수확하면 가서 트럭 가지고 가서 그냥 싣고 와요. 중간 유통 경로 거쳐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데 그렇죠. 이력이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눈가림하는 게 뭐냐면 슈퍼마켓에서 오이에다가 바코드 달아놨는데 유통기간 지났어요? 그러면 떼어내고 새로 붙이면 돼요. 아, 위조할 수 있죠. 위조할 수 있죠. 안 하지만. 그렇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못 믿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고랭지 채소를 수확할 때 무 한 단에도 다 바코드를 붙이고 그 블록체인에 걔를 올린다. 블록체인에 올려요. 네. 이런 정보들이 쭉 다 해가지고 모든 유통 경로에 얘가 남으면 네. 네네. 이건 디지털적으로 사는 거예요. 어. 그렇게 정보가 쌓이면 이 상품의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 고랭지 채소가 네. 어디에서 얼마만큼 생산이 되고 그렇죠. 품종은 무엇이고 중간 유통자들은 누구고 하는 기록이 다 남습니다. 자, 정부에서 막 저기 채소값 오르면 중간 유통 단계를 뭐 조정해야 된다. 네.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블록체인을 딱 들여다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누가 중간에서 어떻게 했는지. 누가 중간에서 무엇을 했고 어디가 병목이고 이런 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끊임없이 정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렇죠. 알게 모르게.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하고 예. 앱을 돌리고 버스 몇 번 버스가 오는지 보고 이 정보들이 전부 제가 생산한 정보죠. 그렇죠. 저는 몰라요. 근데 그런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정보가 모여서 빅데이터가 되고 그것이 블록체인에 있는 정보하고 결합이 되고 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수많은 빅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얼마든지 이제 네.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라든지 실제로 뭐 저는 들었을 때는 이 월마트는 성공을 한 사례로 봐야 되겠죠? 저는 반쯤 성공했다고 반쯤 성공했다. 반쯤 성공했다고 이제 그럼 지금은 예를 들어 실제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음. 사업적으로 얘네는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평가받는 데는 또 있을까요? 그 이제 블록체인을 어디다 쓰느냐 예. 그 해가지고 그 성공한 사례가 있냐 예. 그러면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 왜 별로 없느냐? 큰일이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걸음마 단계고 기어다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숙한 단계로 가게 되면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겠죠. 그런데 월마트가 그 이력 추적을 하고 그러려면 무에다가도 바코드를 다 붙이고 네. 이런 일을 산지에서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산지에서 그 무 캐는 사람이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인센티브에 드는 비용 월마트가 별로 부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력 추적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중간중간 구멍이 많이 있는 상태로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는 어려우니 이것이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될 때까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 IBM하고 뭐 머스크가 연합을 해가지고 해운 물류 추적 시스템을 만들겠다든지 그 머스크는 그 해운사 그렇습니다. 머스크죠.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약이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데 네.
그 유통되면서 가짜 약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걸 추적을 하겠다. 뭐 이런 시스템 아이디어는 되게 많아요. 예, 되게 많은데 아직은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그 유니콘 기업이 된 업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 예를 들어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코인 하면 막 그 코인 만들어서 성공을 했네, 실패했네, 사기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그쪽 영역이고 어찌됐든 코인이 만들어지면 코인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있었죠. 자, 그래서 코인 가격을 제공하는. 근데 코인 가격은 어디서 나옵니까? 코인 가격은 거래소에서 나와요. 네. 블록체인에서도 정보가 생성이 되는데 네네. 블록체인에서는 코인 같으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어요? 언제 보냈어요? 이 정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스마트 계약을 만들어서 네. 분산 금융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담보로 맡기고 그리고 내가 추가적으로 이더리움을 빌려서 내가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데 자, 내가 코인을 빌려줬는데 이더리움 가격이 막 내려가게 되면 담보 가격 이하로 코인 가격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빌려준 사람이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코인 가격을 네.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아, 얘 청산 시점이 되면 빨리 이제 이걸 팔아치워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가격 정보는 블록체인 안에 없어요. 거래소에서 이 정보를 블록체인 안에 넣어줘야 돼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오라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정보를 모아가지고 블록체인에다 넣어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코인의 기초 정보, 가격 정보, 뭐 발행량, 유통량 이런 것들. 이제 유통량, 그 발행량은 그 블록체인 안에 다 있는 거고. 예. 그런데 얘네들이 시중에서 어떻게 돌아다니고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런 정보는 블록체인 안에 없으니까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일인데 그 일이 어렵냐?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 예. 왜냐하면 거래소에서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얘를 잘 가공해서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서비스하는 회사가 유니콘 기업이 됐어요. 그게 이제 체인링크라고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얘는 거래소하고 잘 연합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넣어주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코인 마켓캡에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에 올라가 있는 코인이 2만 개가 넘어요. 그런데 메이저 거래소에 올라가 있는 코인은 수백 개밖에 안 돼요. 네네. 그럼 나머지 코인들의 정보는 알 수가 없죠. 제공이 안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우리 소위 말해서 김치 코인이라고 하는 거, 저는 김치 코인이라는 말이 그 한국 코인 만든 사람들을 이제 폄하하는 그런 말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어찌됐든지 네네. 김치 코인들이 한국 거래소에 많이 상장이 돼 있어요. 네.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건 많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한국 김치 코인을 가지고 분산금융 대출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오라클 정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그러면 김치코인 오라클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를 만들면 얘네들이 왜 그 유니콘 기업이 못 되겠어요? 예? 얘네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정보도 다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그 회사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그 코인 정보도 네. 예, 제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인이 어떻게 흘러다니는지 정보를 제공하는 그 체인어널리시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유니콘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해 가지고 막 무슨 일을 하겠다. 그쪽은 아직 시장이 충분히 형성이 안 돼 있고 그런데 코인 시장은 발달이 돼도 너무나 발달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통계 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빈약하게 생성이 되니까 이쪽에서 유니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다 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교수님 제가 또 찾아보니까 또 암호화폐를 또 사랑하시는 분으로 또 알려져 있던데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앞으로 블록체인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갈 길이 아직 멀다? 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할 일은 많이 있겠지만 네. 지금 당면한 문제는 이제 디지털 자산, 디지털 자산. 소위 말해서 이제 코인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 코인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자. 정부도 그렇게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생성해낼 부가가치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데 지금 우리가 코인 관련해서 뭐 코인 만드는 것도 있지만 거래소만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코인베이스라든지 FTX라든지 네. 이런 게 다 유니콘 기업이 됐어요. 나스닥에도 상장이 되고 네. 업비트도 유니콘 기업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게 유니콘 기업을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이쪽에 정부가 조금만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면 그 한국이 이 디지털 자산 이 산업에서 세계 3대 국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는 하늘이 준 선물이다라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는데 예. 마지막으로 오늘 출연 소감 짧게 들으면서 저희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네. 짧고요. 1시간 했습니다. 너무 짧고 또 예, 나오시면 되죠. 예. 뭐 불러주시면 뭐 좋지만 예. 또 좋은 얘기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그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시면서 이쪽 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연합 인포맥스가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중 고려대학교 교수와 오늘 함께 했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인복 대표님 오늘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좀 들어봤다 이런 느낌이 저는 들고 있거든요. 네네. 말이 떨리는데 어떠셨어요? 굉장히 재밌었고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예. 그래도 역사적인부터 시작해가지고 활용까지 전체를 다루고 앞으로 뭘 준비를 해야겠다. 이것까지 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활용까지 알아봤는데 사실 암호화폐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우리 김영준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자리를 마련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모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인포맥스티가 되겠습니다. 손을 들면서 인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